소리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소개해 주셨듯이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유튜브 알림이 항의도로 활동 중인 항의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 이렇게 해주셨듯이 오늘 집회일이 또 그것도 중요한 집회일이 겹치셨는데 또 여기 와주셔서 또 같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되게 감사드리고, 저도 홍보할 때 욕 좀 먹었거든요. 이게 마치 이제 보여지기에는 제가 무슨 뭐 책 팔라고 대표님의 그 부름을 거부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비춰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뭐 그것보다는 아까 올 때 그 봉자님이 여기 데려다 주셨는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이랑 되게 비슷한 면도 많고, 결국에는 그 길로만 가면은 떨어져 나가는 상황밖에 안 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앞에 아까 30분 말씀 주셔서 제가 지금 16분 정도니까 대략 한 40분 50분 사이 정도까지 그냥 왜 이 책을 쓰게 됐고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 뭐 그런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 시간 갖고 서로 대화하는, 특히 오늘 이렇게 같이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뭐 어디 적었던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 게 생기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무리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끝나는 시간? 6시 반까지 마무리. 6시 반. 그럼 제가 한 20분 정도 앞에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책을 왜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책 그 타임라인 순대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제가 과거 프로게이머 시절에 뭐 느꼈던 감정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변화를 했고, 심지어 그때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되게 존경했던 시절까지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뭐 어떤 계기로 변화했는가, 그리고 당에 합류한 이유가 뭐고, 당에서 느꼈던 고민들, 앞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대략 큰 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 제가 그냥 그 이명박 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프로게이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대부분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겠죠. 근데 게이머들은 밖에 나가서 그 다음 하루에 한 40게임씩을 하니까 계속 그 틈날 때마다 뭐 게임할 그 중간중간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 잠깐 들여다보고, 뭐 그 정도가 게이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낙,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옆에 막 웃긴 게시글들 보다가 이명박의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심리전 작업에 넘어가서 막 그런 막 강자 동일시라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거기에 빠지게 됐었고, 그걸 벗어나게 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 특히 대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저보다 훨씬 더 답답한 상황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도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설득할 때 느끼는 답답함, 그 대상이 아마 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남성들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 정서를 제가 거의 똑같이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fem코 유저들을 볼 때 제 18살, 20살 그때가 되게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뭔가 설득을 할 때 뭐 팩트가 있고 어떤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옳은 방향이다 라는 것, 혹은 뭐 진정성을 가지고 뭘 바꾼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주로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진영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건 아마 저보다 훨씬 대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설득할 때 너가 정말 틀린 말이다, 설령 이게 사람들이 틀린 말이라는 걸 알아도 거기에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감정 싸움이 돼서 더 멀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거 제도 속에선 51%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실제로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제가 DC를 거쳐서 쭉 여기까지 온 그 시점에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2010년에 프로게이머를 은퇴를 되게 빨리 했어요. 근데 그 무렵이 아프리카 BJ 철구라고 혹시 아세요? BJ 철구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형이 그 아프리카 BJ로 넘어갔고, 그 무렵에 저는 2010년 10월 18일에 임요한 선배한테 깨지고 은퇴를 하고, 그 시기가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은퇴를 할 무렵에 프로게이머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종의 프로게이머도 연예인들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선 진짜 우상이었고 되게 멋있는 이미지였는데 그 형이 아프리카 BJ로 가서 되게 이상한 방송들을 한다 하면서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게임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데 게임하는 놈들은 다 저런 놈들이야 라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초창기했어요. 아프리카 BJ로 넘어가면 인연 끊겠다.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고 원래 방송에 소질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제가 2012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시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크래프트 1이 망하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선 또 망하고 좀 세계에서 해외에서 조금 유행을 하다가 그것도 유행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게이머들도 갈 길을 잃게 된 거죠.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아무래도 팬덤이 있고 일종의 연예인이랑 비슷한 거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근데 또 그 철구형이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인터넷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근데 딱 보니까 기존에 스타 보던 사람들도 공허해졌고 게이머들도 할 게 없어졌고 그게 딱 맞물리면서 그 형이랑 갑자기 합방하는 동료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당시에 유명한 옛날로 스타 원으로 치면 택백리상 이런 선수들이 복귀하냐 마냐 안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도 더 보고 싶으니까 딱 그런 아프리카 플랫폼으로 다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그 기반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DC에서 나왔던 언어, 문화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물론 이제 막 너무 과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정도만 생각했지 거기서 누군가가 뭐라 하면 그때 전선이 그어졌던 게 꼰대들은 이런 문화 몰라. 그것도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게 몇몇 BJ들이 전선을 그렇게 긋고 일부러 노이즈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2015, 6년도쯤에 서서히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되게 유행하고 막 방송을 보면 몇만 명이 보고 있고 거기에 같은 세상이 있어서 제가 사회로 진출할 무렵에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던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다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하나둘씩 이상하다 생각을 할 때 그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까지는 제가 촛불 들고 나가는 걸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그냥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 10대 학생들이 주 시청층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곧 사회에 나와서 투표권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 전까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15, 6년도 기준으로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민주당이라는 당을 그동안 되게 이상한 당이라 생각하고 흔히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우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 있는 좀 전문가분들을 만나거나 해서 여쭤보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학창 시절 때나 그런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줌이다. 근데 그 한 줌이 2015, 6년도에도 한 줌이었고 심지어 지금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한 줌이다. 예를 들어서 펜코 한 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한 줌이다. 근데 저도 매번 말씀드리는 게 실제 여론과 당연히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다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진리이고 그게 무조건 다수의 여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식으로 언론과 연결이 되고 그게 마치 쇼츠로 퍼지고 틱톡으로 퍼지고 커뮤니티로 퍼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하면 마치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그거 일반 여론과는 다른데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 거 실제 온라인에서 떠들썩한 거랑 달라 이러고 치우는 심지어 더 황당했던 건 제가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보고서가 쓰고 왔어요. 저한테 뭐냐면 그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반 민심이 다르다는 그거를 분석한 통계를 저한테 막 가져와가지고 누군가 전해줘서 쭉 읽어봤는데 맞는 말들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예를 들어서 핵심 당원분들도 온라인에서 주로 의사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아마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강성 당원들이다. 한 줌이다. 이런 거에 우리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중도로 가야 되고 국민들 더 많이 품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이 얘기들이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하는 순간 여기에 지금 50명, 500명, 5,000명이 있든 아니면 5만 명이 있든 결국 이건 그냥 한 줌으로 묶이는 거죠. 이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거는 저 혼자 고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치면은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게 만들어서
찍어 누르자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럼 너무 그렇게 보여서 빌미를 주면은 괜히 좋은 얘기고 필요한 얘기라 하더라도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그럼 뭐 타협점을 찾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거는 뭐 지역마다 혹은 모임마다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뭐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전 없다 생각해요. 필요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하냐, 어떤 모임이냐, 이거에 따라서 때로는 되게 진하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거는 좀 온화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건 필요하다 생각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도 민주당에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활동을 했던 건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냥 게임하던 놈이 와가지고, 혹은 뭐 유튜브나 하던 놈이 와가지고 뭐 자꾸 지지자들 듣고 싶은 얘기나 해준다. 이게 지금 당 내에서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들었던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거를 신경 써가지고 여기 와서 쟤네들 저래요라고 욕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분들이 다 바꿔버리는 거, 하루아침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당 내부를 바꾸려고 한 3년 정도 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제가 딱 그 마음을 접게 된 게 민주연구원 이사, 그 딱 마음을 접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대표 체제였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떤 대표께서 계실 때 민주연구원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10대들이 중요하다. 그 10대들은 지금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또 뭐 투표권도 없으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어두고, 특히 국민의힘 성향상 뭐 10대들은 가서 공부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툭 하면 내뱉으니까, 그런 소스들을 받아내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미래, 그러니까 뭐 자꾸 기후 얘기하고 뭐 저출생 고령화 얘기하면서 미래 준비한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미리 투표권이 없을 때에도 먼저 선점을 해서 이슈들도 파악하고, 실제로 지금 막 파편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딱 이사회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돌아온 답이 딱 하나였어요. 계속 뭐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딱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욕 먹든 뭐 하든 제가 당직을 맡았던 건 무슨 뭐 배지 달라고 한다, 뭐 정치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제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 논의랑 별개로 제가 안에서 뭘 했던 건 밖에서 진중권 같은 사람들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밖에서 입만 저렇게 막 키보드 두들기고, 키보드 저 더 잘 두들길 수 있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 나도 책임도 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야겠다, 설득해야겠다 라고 해서 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걸 나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상황 속에서. 근데 그것들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고, 딱 이사회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그만둬야겠다 하던 찰나에 이명박 재판이 그때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와서 다 그만두겠다 라고 이제 던지고 나온 상황이고, 그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럴 때 언론에다 대고 민주당 저것들 답 없어요, 저것들은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고칠 의지가 없어야 하면 언론이 또 저를 엄청 띄워줬겠죠. 뭐 저한테 갑자기 막 스피커 엄청 쥐어줬을 거고. 근데 그 방식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선. 저건 너무 잘못되고 자기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선택한 건 당원분들을 만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떠오르면서, 결국 당원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온오프라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특히 뭐 강성이라고 프레임 씌이는 그런 분들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다 싶어서 당원분들을 만나갖고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막 강의도 다니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쫙 말씀드리면서 전국을 돌았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당원분들은 막 속 터질 상황이고 폭발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은 확인을 했으니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꿀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으로도 나온 거고, 뭐 강의도 다니고, 뭐 당원분들 소통도 하고, 뭐 그런 과정까지 왔다고 봐주시면 대략 제가 아주 짧게 민주당에 합류한 계기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여기서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만약에 질문이 있다가 좀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제가 못다한 얘기들 혹은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 더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짧게 제 고민과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진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방송에 되니까 네. 땡땡으로 아, 땡땡 이렇게 땡땡으로 뭐 사실 얘기해도 상관없긴 한데 뭐 땡원우 의원이 그러니까 꼭 그분 한 명을 제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관을 해주시잖아요. 대관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저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도 거기에 따른 전략 전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업으로 삼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략가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고 수싸움이 전 무조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진영에서는 뭐 언론도 없죠. 뭐 포털도 제대로 안 되죠 하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특정한 기사에 댓글로 싸우는 거. 그래서 그걸로 그쪽의 고지전도 하나 중요하고 커뮤니티별로의 완전히 쪼개져 있지만 몇몇 커뮤니티는 아예 설득이 안 돼도 한 40대 60 정도면 그 고지를 우리가 50 정도로 만들자 혹은 60으로 바꿔버리자 요 싸움도 이제 해주시는 네티즌들 그러니까 당원들이 계시고 근데 그 대관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당비 내라에서 내고 오프라인 나가서 목소리 내고 실컷 그렇게 해서 힘을 보태고 했더니 돌아온 게 뭐 훌리건이다 뭐 1,000원짜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아도 그럼 나 1,000원 나도 돈 그냥 안 내고 나도 그냥 중도로 가서 나 이런 목소리 안 내면 그럼 이제 그 포지션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내가 그냥 하는 얘기하면 이건 그럼 중도의 목소리인가? 이건 팬덤이 아닌가? 그것도 역으로 뭐 지금 시대전환에 그 뭐 자기 요즘에 또 언플 열심히 하던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지지하는 건 그럼 팬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막 팬덤 정치라고 하면서 되게 추상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탑승하는 정치인들, 특히 청년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누구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 욕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경선할 때는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하고 혹은 뭐 민주진영 유튜버 연락해서 출연 어떻게 연결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몇몇 청년들은 자기가 준비가 다 돼 있다면서 저한테 연락해서 민주진영의 유튜버가 누구 있는지 모르니까 좀 리스트 좀 보내달라. 이게 준비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제가 뭐 그거는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당원들을 평가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네네. 그게 저는 제가 느끼기엔 무서워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막 갑자기 개딸이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규정 짓고 그러는 순간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나는 개딸 아닌데라고 되게 수세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가 문제야 뚫고 나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표현을 찾자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이 자체가 공격이 짜증나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뉘다 보면 이게 집단별로 이렇게 나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쪼개지고 하나로 뭉쳐서 그러니까 민주진영은 어쨌든 연대로 뭉쳐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쪼개고 내부 분열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한테도 너네 얘 한번 잡아봐. 잡으면 내가 널 본보기로 죽여줄게 라는 메시지까지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민주진영 목소리 내는 분들 예전에는 노사모 때부터 쭉 해가지고 막 비이성적이고 근데 이게 사실 한 발 더 들어가면 옛날부터 저기서 민 게 그 사실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배는 팩트 뭐 감성은 오유는 감성 뭐 이런 거 그런 논리를 계속 퍼뜨렸어요.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는 1대1로 누군가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외치면 어느 순간 그게 머리에 남으니까 그런 전략을 쓴 거라 보거든요. 그럼 결국엔 팩트란 말 왜 썼냐? 지금 오염수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학적이다 랑 연결 지을 수 있는 키워드를 보면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사실 기반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근데 반면 지금 이거에 뭐 선동, 괴담 여기에 연결하는 게 막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뭐 논리적이지 않고 막 이런 거랑 딱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자체를 옛날부터 뭐 86 운동권 비난하고 뭐 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싸잡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나름의 논리 체계에서는 연결이 되는 게 있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개딸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저 비이성적이고 뭐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많이 써먹는 친윤 스피커도 그거 맨날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낙인을 찍으려는 목적이고 그 나름의 세계관이 연결돼 있다.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를 당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응원하는 개혁적인 분들도 이 목소리로 그냥 뚫고 갈게 라고만 해선 지금 저 거대한 벽을 뚫고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가? 때로는 뭐 이제 이 스타로 치면 어떤 선수 카드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웠다 뺐다 하잖아요. 그런 카드들을 우리가 그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한번 같이 쭉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집단별로 뭐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게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공감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야 저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승부욕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한다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게 정치인이라면 이걸 또 막 포장을 하더라고요. 뭐 약자들을 보면서 뭐 이런 세상을 내가 막 운명을 타고 나가고 이러는데 전 그런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이명박을 제가 존경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 심리전에 당했다는 게 전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근데 이 심리전이라는 게 프로게이머들은 업으로 삼던 사람으로서 그 졌다는 그 패배감이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번 대선 졌을 때보다 전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내 인생을 걸고 했던 이 세계 속에서 저런 사람한테 졌다는 게 일단 너무 용납할 수 없었고,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지면은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승부욕을 갖고 저 사람이랑 싸워야겠다, 승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가는 과정, 오히려 그 가는 과정이 지금 윤석열, 뭐 김건희,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끝판왕 느낌으로 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까지 저는 이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저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처럼 어떤 일종의 승부욕처럼 뭐 게임처럼 이걸 생각하는 분들은 이 분노, 굴욕감 때문에 버티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작은 효능감, 내가 뭘 얘기했더니 이게 바뀌네, 집단이나 뭐 당이 바뀌네 해서 바뀌는 분도 계실 거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일종의 그런 승부욕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특히 좀 게임을 한 친구들은 요 말에 특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한 친구들한테 게임의 언어로 지금 너는 택도 없는 인간한테 게임을 개발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열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또 그렇게 설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 온도 차도 다를 거고 생각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이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걸로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점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그 시기의 기사나 혹은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그 책에 담아놨던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읽어봐요. 그때 보면 사실 그냥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무책임한,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패족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너는 자격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걸 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엄청난 혼란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싶은데, 결국 이게 게임처럼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2030년쯤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과연 우리가 뭐 분노하고 뭐 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걸 우리가 그럼 끊어내고 막 분노하는 그 목소리를 내서 이걸 끊어내고 다음 정부, 계속 민주정부 이어갈 수 있을까 보면 그 다음 스텝이 전 안 그려져서
좀 그런 거는 좀 눌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다만 그냥 지금 분노한 분들이 막 목소리 내는 것까지 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답답하고 또 화나고 그걸 풀 대상이 필요한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저나 뭐 몇몇 스피커분들한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냥 그 견뎌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아무튼 저는 이 진영에 이걸 쭉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옛날의 기사들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것도 조금 수납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져서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끄고 싶을 때 극복하는 방법. 아, 저 이게 제가 좀 이상한 놈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제가 뭐 그 강의 다닐 때 그 폴더 만드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이것 때문에 뭐 어디서 갑자기 집에 올라나요? 그 막 압세가 오고 집에 저는 무슨 뭐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특정한 제가 뭐 영상으로 다룰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 영상을 다루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폴더를 만들고 그걸 다 그냥 저장을 해둬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특히 언론에 많이 나올 법한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고위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쭉 아카이빙을 하다 보면 그 폴더를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내로남불, 논란, 뭐 망언, 망신당한 사례 이런 걸 분류하다 보면 그 이제 생각 정리도 많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이게 일종의 덧설치라고 보면 되는데 게임으로 치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젠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내로남불이란 얘기를 만약에 할 순간이 온다. 이건 뻔하잖아요. 맨날 지금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그냥 인물만 좀 바뀌고 구체적 사안만 좀 다를 뿐이지 뭐 내로남불이다, 위선이다, 뭐 이런 자주 쓰이는 언어들. 그래서 그걸 자주 쓰는 사람들을 기사 아카이빙 해두고 자료를 모아두다 보면 사실 좀 저는 좀 설레기도 합니다. 아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덫을 밟을 사람이 곧 올 텐데 누가 밟을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내로남불이란 키워드를 쓰면 제가 갖고 있던 그 폴더의 내용을 꺼내가지고 너의 내로남불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이게 저만 거기에 뜨거워지나요? 막 이게 아무튼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극복도 하고 아까 뭐 승부욕이라든지 사실은 뭐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회에 지금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 저 혼자 막 미래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약간 싸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아무튼 그런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봐요. 아니면은 나무위키 같은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데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당원존에서 저번에 이재명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것도 나무위키의 그 논란 항목이 정치인들한테 딱 보여드리면 이게 택도 없으니까 그냥 안 보고 넘어가요. 그냥 왜 이런 걸 믿지 하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정치인한테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는 불특정 다수가 이걸 믿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민들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바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누군가 붙어서 다시 재수정해요. 그럼 그것도 이제 그 전선을 하나 새로 그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도 효능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온라인이란 전장으로 놓고 게임의 개념을 적용시켜 보면 꽤 여기서 작은 소소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게임의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거든요. 그럼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보상을 그 받을 것이고 그 보상이라는 게 뭐 돈이나 자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작은 전투 속에서 느끼는 효능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 봐서 실제로 제가 막 뭐 자료 정리하고 이걸로 막 온라인에서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효능감 비슷하게 느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DM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모든 분들이 이걸 다 해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그래서 온라인 영역으로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런 데서 그냥 내가 이거 총선은 어쨌든 다 모이게 돼 있으니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면서 버티면 되겠다. 그리고 꼭 이마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쉬고 어쨌든 총선 때는 다들 모이게 돼 있으니 그때까지 그냥 좀 에너지 충전도 하고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너무 제 이상한 무슨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에게 한마디. 네, 지금 넘버 원이죠. 네, 네, VIP 네, 그냥 소스 많이 흘리고 다니던데 그냥 잘 모으고 있다 정도.
오늘도 뭐 또 터졌더라고요. 이거 일가 김건희 씨랑 그 최은순 씨의 도로 그 변경. 뭐 지금 뭐 행복한 것 같지만 뭐 천년만년 가겠냐 그런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요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신지요? 전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책에도 좀 약간 짧게 넣어놨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프로게이머까지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승부 요 말씀드린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당장 뭐 다시 감옥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명박 걔가 다시 나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한 거 보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퇴장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으면 딱 거기까지로 제가 놓고 프로게이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프로게이머가 막상 되고 나니까 방향을 잃고 효능감 자체를 못 느끼게 되고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들이랑 같이 지내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한 3일도 채 안 가고 그때부터 무한 경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스스로가 자존감도 많이 낮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가 은퇴를 했었는데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더라고요. 왜냐면 동료들은 막 스타가 되고 진짜 롤 쪽으로 넘어가서 세계 스타가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페이커 선수는 아니지만 페이커 선수랑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서 막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쟤 나보다 못했었는데 이게 책에 좀 담긴 했지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그 친구가 욕을 먹는 거에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래 저건 왜냐면 나보다 못한 애 같은데 제가 왜 저기 가 있고 난 여기서 초라하게 이러고 있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되게 처음에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못 하다가 그냥 제 뭐 삶의 철학을 나름의 철학을 고민하고 나름의 방향을 찾게 되고 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결론적으로 느낀 교훈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뭐가 안 되면 거기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아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시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회피하고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무조건 스타를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내 맥스가 어떤 건지를 느껴보고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물론 그렇게 돌아갔는데도 실패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실패한 거랑 제가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어영부영 있다가 은퇴한 거랑 결과는 같아도 그 과정이 다를 거고 그 과정에서 인생에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다르겠다 싶어서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저도 이명박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엔 그럼 난 또 뭐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나중에 그 목표가 달성했을 때 또 프로게이머 때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항상 앞서서 생각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 전략도 좀 비슷하긴 해요. 스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도 뭐냐면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전을 준비를 해요. 보통 게임을 할 때 타이밍 러시, 그러니까 내가 몇 분 몇 초에 뭐 한 5분쯤에 당신을 치러 갈 거야 라고 준비하는 전략이 있고 나는 한 1시간 게임할 생각하고 길게 보고 나는 차근차근 단단하게 준비할 거야 이런 전략들이 나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빨리 칠 거면 내 돈을 최대한 그 병력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갈 거면 그 병력 뽑을 돈 대신 더 돈을 많이 캐고 이렇게 길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정치인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저한테도 정치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와라 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무책임하다고 혹은 진짜 했으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응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스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30년 40년 정도까지 온라인 영역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저한테 박수 치면서 뭐 스타로 치면은 지금 빨리 출동해. 근데 전 병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중들이 뭐 박수를 친다고 내가 나가면 100점 100패거든요. 박살 나는 거예요.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도 제가 출마를 해서 뭐 배지를 만약에 단다고 치더라도 달아서 내가 그럼 뭐 할 건데 난 온라인 영역의 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인 1로 가서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 물론 이제 그 안에 나름의 의미는 찾을 수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그려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이고 결국에는 아무튼 프로게이머 뭐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걸 평생의 한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프로게이머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대구도 좀 많이 시각적입니다. 황희조님이 보는 대구는 어떤 지입니까? 다양한 측면, 적당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경북 영주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 TK라고 할 때 저는 이 대구랑 경북을 약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특히 경북 그 어르신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뵙고 지내기도 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었지만 제 그러니까 사촌이죠. 아버지랑 더 가까웠던 분인데 홍사덕 의장님이 저희 집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북에 계신 분들이 지금 또 저기 그 뭐냐 국민의힘 정치인도 몇몇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막 그 조국 장관님 그때 막 언론 그 나올 때도 최성애 씨가 또 아버지랑 어렸을 때 그 지역에서 같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최규일인가 뭐 그런 정치인하고도 친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 지금 뭔 짓을 하는 건지 아냐.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내가 고향에 그럼 아버지를 욕을 먹게 하는 짓인가 막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각자 자기의 합리화를 하잖아요. 뭐 내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하늘에서 만나면 잘했다고 응원해 주실 것 같아서. 왜냐면 대구 경북 그쪽 정서를, 그러니까 그쪽 그 지인들은 많았지만, 그리고 고향 분들은 다 그쪽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성향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어서 그 나름의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 힘들다 정도만 생각하다가 대놓고 저한테, 심지어 제 친구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뭔 짓을 하는지 아냐라는 걸 딱 듣는데, 와 그럼 이 지역에 맨날 살아가고 친구들이 다 거기 그런 정서를 갖고 있고 직장도 다 막 그런 분들이 다 있으면 그럼 이거 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가끔 뭐 여기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연결을 해서 힘을 보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막 딱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뭔가 항상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정치인이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정치인으로 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너무 뻔하니까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제가 그 민주당의 이해찬 체제일 때 들어왔다는 게 제 나름의 약간, 이게 뭐 어디 스펙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계실 때 들어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운이라면 운이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 그 총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쭉 봤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찬 회고록 할 때도 최민희 의원님 덕분에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쭉 그 과정들을 다 보고 작업하실 때 저도 이제 그걸 정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네. 네. 아니요. 지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죠, 갑자기? 아까 제가 뭐 못할 말한 거 아니죠, V1. 아,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걸어온 길도 정말 리스펙하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서서 되게 존경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정치인으로서 이걸 또 전략 전술을 짜고 민주당을 쭉 이끌어 오신 그 살아있는 민주당의 진짜 역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치인으로 꼽으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해찬 대표님이고, 약간 정치인이라고 지금은 보긴 좀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책에도 많이 넣어놨는 유시민 작가님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저도 사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프로게이머도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었고, 왜냐면 누군가는 그 계속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시간에 저는 부모님이 뭐 원하는 걸 다 뭐 컴퓨터 세팅부터 해가지고 학원도 다 보내주시고, 막 그런 환경의 차이를 그땐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됐는데, 결국에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빠지는 동안 한 3분만 좀 주실까요? 아, 네네,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작가님이 영향을 그래서 많이 받아서 정치인으로 하면 딱 이해찬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약간 그 정치인이면서도 이 전체적인 그 삶의 철학이라든지 태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두 분을 되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 두 분 다 현실 정치권에선 지금 안 계신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물론 지금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다음 질문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 같은데 아까 전에 나온 질문과 비슷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같은 분이 쓰신 건가요? 그 뭐 네, V2 네, 아니 갑자기 제가 용산을 사는데 제가 삼각지역 근처에 살아요. 그 주민들한테 민폐만 끼치지 말아라 제발. 네, 물론 이제 전 국민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 아까 V1한테 했듯이 똑같은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뭐 언론이든 뭐든 다 통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결국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진영 논리로 거길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라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 혹은 나중에 또 민주 진영의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지라고 하고 권력을 졌을 때 뭔가 굉장히 막 핑크빛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사람인 것 같아서 참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나.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전반적으로 질문이 좀 다 추상적이긴 한데 뭐 간단하게 해석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평소 온라인 대응을 강조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무위키도 하나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게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무위키라고 했을 땐 정보 전달 차원에서의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검색할 때 어디를 쓰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든 내 주위 사람들이든 그래서 정보 유통 창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챗GPT, 뭐 빙 AI 이런 쪽으로도 지금 서서히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기고 좀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되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그 영역은 미리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참고로 그래서 빙 AI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출처를 달아줘요. 거기 뭘 근거로 자기가 답변을 내뱉었나. 근데 되게 그럴듯한 헛소리,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뭐 트위터나 인스타까지 잡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트위터나 인스타에 그럼 우리 쪽 얘기를 많이 그 데이터 싸움도 시작된 거죠. 왜냐면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만약에 조중동빨로 적혀 있다. 인스타 이런 데에도 그런 글들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깰 수 없는 게 이미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나 트위터 쪽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들이 많이 적혀 있고 걔네들이 답변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끌고 오는가, 그럼 그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무위키가 있고 그다음에 뭐 틱톡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요즘은 숏폼에 익숙한 10대들이 많은데 그럼 그 숏폼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도 온라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 문해력이 형편없어 이렇게 왜 비판하시는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대들이 그러면 나 이거 정신 차리고 이제 영상 안 봐야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숏폼을 보고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틱톡이라는 그 영상 매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정치인들한테 막 맡기는 건 전 요 영역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영상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시민들 혹은 주위에 뭐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친구들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 커뮤니티 이 고지전도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개개별로 커뮤니티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뭐 다 우리 생각을 전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그냥 저들의 대략의 논리가 뭐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어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신경을 쓰는가. 그럼 지금은 커뮤니티보다는 주로 이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김채환 씨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지금 현 커뮤니티 특히 뭐 펜코 같은 데 영향받는 건 이준석 전 대표고 그런 식으로 딱딱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에 넘기고 그럼 우리 시민들이 그 나머지 빈 공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 나무위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 방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정치인들한테 최소한 문제의식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면 내 말도 안 되는 논란 항목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럼 일단 이걸 바꾸고 싶어질 테니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주도권이 여기로 온다 생각하거든요.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평소에 뭐 강성 당원이네 뭐네 해도 이쪽으로 우리가 실력을 쌓아두고 나름의 그 역할을 해온 게 있으면 그러면 그때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나씩 일종의 그러니까 나무위키라는 그 접점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아무리 뭐 5선이든 6선이든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걸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만약에 관심 없다면 계속 그 논란 주렁주렁 달고 있으라 하면 되는 거고 돼야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것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명박을 지지하던 시절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 건 그때 당시에요. 이게 진짜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당시 수트발이라고 돌아다녔던 거 기억하세요? 얼굴 가리고 기억하시죠? 이거 막 수트발 막 무슨 연예인들 막 강동원, 조인성 넣고 갑자기 얼굴 가려놓고 막 이명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수트발 막 조인성, 강동원 하고 와 이 사람 수트발 누구지 하고 얼굴 공개했는데 이명박 막 이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데 그때는 그거도 와 할 정도로 그냥 되게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제가 막 하고 다니는 얘기나 막 거기랑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자칭 보수 세력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거기 빠져 있다가 완전히 반대가 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이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겉으로는 중도라고 하고 다녔는데 정치 무관심증 혹은 난 중도다 하면서도 이명박은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막 뒤늦게 보면 진짜 흑역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끄럽네요. 근데. 그럼 다음 질문은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그 아까 앞에 말씀드린 폴더 폴더 네. 아까 폴더 게임 하듯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게임을 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게임적 사고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는 공부를 한다면 이제 그쪽 이론 쪽을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거든요. 한 게임을 놓고 한 판을 놓고 봤을 때도 수많은 전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 전투대에서 밀릴 때도 있고 계속 밀리다 막판에 한 방에 막 끝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한 판에도.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당장 밀릴 때 뭐 선거 지거나 혹은 누군가 막 조롱하는데 우리 쪽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계속 당한다는 느낌 들 때 너무 짜증이 나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게임의 관점으로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밀리고 있지만 그러면 빨리 이 전선을 어디다 딱 그어놓고 그럼 다른 쪽을 치든가 아니면 여기에 그럼 전투 병력을 다 투입해서 여기서 방어를 하든가 뭐 이런 걸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계속 전략 전술을 생각하게 되고 지는 게 싫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 이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그 롤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승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의 그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 팀에 트롤이 하나 들어오면 망했다 생각을 해요. 딱 하는데 이놈 이상한 놈이다. 그 직감적으로 딱 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내가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이 사람이 키보드를 막 두들겨도 참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실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당원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정치인이 언론에다 대고 막 이상한 얘기 할 때 그거를 싸울 수 있어요. 저도 뭐냐면 너 트롤 자식 하면서 키보드 배틀 붙으면 진짜 안 지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남는 게 패배거든요.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참으면서 이기고 보자 일단.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라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일단 그 뒤로 밀어두고 이 폴더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사실 방금 질문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사실 취미생활 딱히 다른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원래 프로게이머셨으니까 게임을 하신다. 뭐 이런 정치와는 또 다른 그냥 그런 뭐 스트레스 분산도 좋은 거 뭐 러닝은 가끔 하는데 주로 뭐 책 읽거나 뭐 하고 새로운 거 알아갈 때 그런 재미가 좀 있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책 읽을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비율을 높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브롤스타즈인가 그 핸드폰 뭐 게임을 저한테 해보라고 추천해 줬는데 막 이런 거 막 심리전 네네. 그 이 뭐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새 폴더 만들면 그 폴더 이름을 이제 뭐 황희두로 하면 제 폴더가 형성되잖아요, 생성되잖아요. 그 폴더 안에 아까 말씀드린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있으면 언론 캡처 해놓은 것들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해두고 그거랑 별개로 진짜 각 잡고 싸워야겠다 생각할 때는 한글 파일 또 별도로 만들어요. 한글 파일 별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게 근데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거? 아니면 나중에 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제가 구체적인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이라든지 총선 때는 어쨌든 저쪽 주자가 나오잖아요. 게임이나 스포츠로 치면 저쪽에 이제 상대가 나오고 내가 누군가랑 싸우는 전선이 그려진다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글과 방송 나왔던 내용 다 정리해두고 그거에 맞춰갖고 이제 내 무기를 준비한다 해서 한글 별도 저장하고 폴더에 따로 만들어서 그 언론에 나온 것들 근거 자료로 또 해주고 그래서 각 잡고 할 때는 아예 한글 파일 해가지고 그걸로 세분화 시켜놓으면 금방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상대가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로남불로 친다 만약에 그러면 내로남불 내가 정리해둔 게 바로 있으니까 그 한글 파일로 치면 그 항목에 보면서 거기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때로는 좀 유쾌하게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뭐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주로 그렇게 정리하는 편입니다. 네? 당연하죠. 거기는 네. 거기는 따로 이제 네. 폴더에 정리된 게 좀 많으신지 말씀하실 때 워낙 요새 앞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부당한 방법으로 이거 한 게 아닌데 요즘 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는 제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거라서 항상 이렇게 모아두는데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걸 보고 이상한 꼬투리 잡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언론 그냥 나온 거 캡처해서 그냥 두는 거라서 굳이 저장 안 해둬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또 좋은 소식들도 있잖아요. 우리 진영의 좋은 소식인데 이게 항상 잘 안 알려진 거나 이런 것도 또 같이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렇습니다. 막 아카이빙 해서 딴 데도 이렇게 어디 또 해놓고 몇 명은 모르겠는데 그 폴더가 길어서 기억부터 이제 보통 새 폴더 하면 기억부터 돼 있잖아요. 희읍까지.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각각의 그게 또 다 재미가 요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곤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요즘 네. 개인적으로.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예.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NTV입니다. NTV세요?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것도 아마 뭐 다들 비슷한 느낌이실 텐데 당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고 선거철 때는 다 당원들 위해서 뭐 하겠다 하더니 막상 들어가서는 별 대책 없는. 근데 또 가끔은
정치인 지망생이나 뭐 혹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쳤을 때 그냥 또 모든 걸 당원들한테만 맡기는 사람들도 좀 가끔씩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결국엔 모든 걸 다 해야 되나? 결국에는 당원들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할 때 그걸 되게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진짜 그 이상이 안 보이는 아까 제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까지 돼야지 그럼 됐는데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인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할지가 안 그려지면 그냥 개혁적인 그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아까 전에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가장 힘 빠지는 말과 가장 힘이 나는 말 어떤 게 있나요? 아 가장 힘 빠지는 말이라고 했을 땐 이게 참 근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뭐든지 다 의미를 찾아갖고 뭐 표현 어떻게 정신승리라고 하면 그거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게임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이 정신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 빠진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데 애지간하면 다 그냥 제가 이기는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가장 힘이 날 때는 사실은 대선 때였어요. 원래 대선 때 그 마삼중하고 이거 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F5 누르면서 그 분이 계속 페이스북에 뭐 올릴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저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이 당원분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 계셔요. 막 이게 막 파이팅 넘치게 뭐 할 때 거기서 효능감을 얻는 분도 계신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제가 뭐 싸움을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 이 진영에서 어쨌든 나는 스피커가 됐든 뭐가 됐든 싸우러 온 사람이고 그게 이제 뭐 서로 죽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말과 글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정치도. 그럼 이게 내가 내로남불이다 보다 욕을 먹어도 이 진영에서 어쨌든 활동하는 사람이니 그럼 이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저쪽에서 계속 뭐 이쪽 문재인 대통령이랑 당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와서 막 자꾸 깔짝깔짝대고 똑같이 그걸 따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이제 차단을 당한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이런 포인트들 하나씩 찾아갈 때 저는 항상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프로게이머들이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뭐냐면 상대 팀의 대전 선수가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로 치면 국민의힘의 주자 뭐 이번 첫 세트에 뭐 이준석이다. 뭐 우리 민주당 첫 세트 누구로 나오냐. 이게 뭐 토론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부터 그럼 대진이 정해지면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 팀원들이 다 붙어서 그 상대방의 모든 VOD 그러니까 나왔던 영상들 다 봅니다. 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빠지고 좀 숨기고 싶어하는 게 뭐고 약점이 뭐고 그 사람이 미는 게 뭐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물로 좀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해 보면 뭔 얘기를 하면 결국엔 다 젠더 얘기로 끝나요. 뭔 얘기로 시작을 해도 아니면 PC주의나 그러다 보면 처음에 딱 이렇게 불리한 지형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 본인이 준비해 놓은 논리로 끌고 가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막 엮어갖고 자기가 유리한 지형으로 가져가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리고 그게 또 쇼츠로 퍼지고 이런 거에 늘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항상 힘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뭐 프로게이머 때 그걸 다 제대로 못했다는 결핍인지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타고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게 다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 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이번 질문은 아까 전에는 황희규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일단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정치가 바뀌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족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희규 이사님은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모든 분들이 어떻게 좋겠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비슷한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조언도 많이 구하러 다녔는데 이거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은 일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치 자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 혹은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 가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접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전 생각을 했고 뭔가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야 아직 이 원석을 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찾을 때까지는 에너지가 확 올라왔다가 막상 아무 데서도 그게 못 찾으면 확 꺼지는 걸 보면서 전 진짜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정치에도 그렇고 어떤 정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오히려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평소에 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오래 가는데 뭔가 보면은 누가 대통령 되면 이거 확 바뀔 거고 누가 당대표 되면 뭐 이재명 대표인 되면 확 바뀌겠지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뭐 여러 이유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아 이거 다 똑같아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 하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의기투합하는 차원에선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혹은 뭐 활동할 때 좀 리더격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톤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 우리 뭐 물러 터지자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막 힘 빡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머릿속으로는 그래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저거에서 저번에 그 봉하마을 갔을 때 그 명계남 쌤이 그 말씀 딱 하셨어요. 공부한 친구들하고 갔는데 100년의 저주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 시민들은 이제 평생 이 딜레마, 이 분노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5년 뒤에 오냐? 안 온단 말이죠. 다들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데 그걸 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 그냥 이탈도 하고 뭐 잠깐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정해서 마냥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명박에 대해서 그 이명박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오해하는 지인이 있는데 반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어떤 제가 뭐 그때로 돌아가서 답변을 해보면 어떤 얘기들이냐에 따라서 너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딱 떨어지는 답을 하긴 되게 어려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 이거 하신 분 적으신 분? 아 네네. 약간 어떤 상황을 해주신 게 조금 더 아무거나. 아. 아, 그게 딱 옛날에 저가 딱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당사자 설득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 솔직히 생각하고 이게 1대1이면은 사실 그냥 정치 얘기를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게 다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 이 분위기를 만든다면 나머지 다수를 설득해가는 게 훨씬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소수 의견이고 이제 이상한 도태된 의견이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이고 딱 거기에 꽂혀 있는 당사자면 사실 안 먹히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 나면 저는 그런 방법 씁니다. 그 저쪽에서 맨날 썼던 건데 분리할 때 그냥 양비론 펼치는 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끔씩 콕콕 찔러주는 정도. 당사자는 전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 답변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이 세계관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각각 여기 다른 분들의 의견만 모아도 이 집단 지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다만 그냥 예전에 제가 그 민주 진영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책에도 잠깐 좀 쓰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이쪽으로 지지하면 내가 더 쿨하고 뭔가 사회에 더 주류인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민주당 하면은 뭔가 발목 잡는다. 그러니까 뭐 세금 더 내라는 게 약자들의 개념인 것 같고 뭔가 겉으로 이거 얘기했을 때 뭔가 당시에 막 쿨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강자 동일시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막 중국, 북한 어쩌고 막 이미지를 그렇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나는 중도면 중도지 그냥 민주당 지지한다는 얘기는 뭐 못하겠어. 특히 뭐 지역 특성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그때 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죽어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오히려 대구 시민 당원분들께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사실 항상 고민하는 거긴 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고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막 무슨 꼭 현실 정치에서 뭐 대통령한테 이게 아니더라도 아마 주변 사람들 하도 털어대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그래서 제 가족들 혹은 그냥 제 꼭 뭐 여자친구나 혹은 뭐 나중에 결혼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타격이 가면 어떡할까를 늘 생각하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이쪽에 또 뛰어든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도 답을 못 찾은 문제이긴 합니다. 아,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저 특히 조국 장관님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실까? 이게 우리는 그 막 추측을 하고 그냥 약간 느낌만 그냥 느낄 뿐이지 실제로 그 정경심 교수님하고 또 조민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막 아드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김혜경 여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당장 나한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요 길로 가는 그 언젠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는 순간이 올 텐데 비슷하게 그 전에 빨리 이 환경을 좀 바꿔놔야겠다 싶은 생각을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재판 때 그 전까지 저도 사법부 되게 공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딱 그 판사가 진짜 귀찮다는 듯이 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류 진짜 귀찮다는 듯이 보다가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아라 하는 게 갑자기 저를 확 불붙게 만들어서 결국에 싸웠는데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막 가지게 됐었고 그런 게 털리지 않도록 미래 세대도 그렇지만 현재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싸워야겠다 생각은 그래서 듭니다. 그래서 약간 얍삽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너 민주당 너 이준석이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뭐 얍삽하든 뭐하든 난 이거 일단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멋있는 얘기들 하는 정치인들 알겠고 결국에는 이 환경을 빨리 바꾸자 하루라도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아마 한 3가지 정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 아마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맞다면 일단 그 약자 뭐 그거에 대해선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님 매불쇼에 나와가지고도 한번 그런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한마디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당원분들도 민주당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보거든요. 대부분 뭐 대선, 지선, 총선 힘 다 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더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너무 개혁으로 가면 안 된다 하니까 자꾸 이 안에서 싸움 나니까 다른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쟤 뭐하냐 지금 이런 걸 아마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지금도 한참 기울어져 있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뭔가 아까 제가 뭐 프로게이머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해보고 안 된 거랑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뭘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된 상황이라서 그 2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당원들이 지금 화가 난 거는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모든 권력을 다 갖고 나서도 왜 결정적일 때 칼을 안 뽑았냐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지점도 있지만
그 당원분들이 분노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 이게 지금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복잡한 상황이고, 그 두 번째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진보라고 놓고 보면 이게 이상한데, 오히려 민주당 특히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예를 들어서 안보라든지 아니면 그 보훈이라든지 이거 보면 진짜 보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했다가 이제 진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쟤 뭐 했냐 이러는데, 그런 그 보수라고 봤을 땐 저도 기존에 있는 진짜 탐욕 덩어리들을 그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보수의 포지션에 가고 그 안에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랑 섞여 있겠죠. 그리고 더 왼쪽을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오른쪽이 없으니까 왼쪽도 막 이게 애매해지고, 양당 그냥 싸잡아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것도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전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점도 아까 약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게 어떤 거였죠? 예, 예. 네네네. 아, 네네. 아, 저도 그래서 그쵸. 저도 책에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쓴 게, 저도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시기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가면 안 그래도 그러니까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지금 그럼 결국엔 그게 막 분산은 되는데, 여기서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또 모르겠는데, 몇 가지 역사적 그 과정들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쏘면 언론이 또 여기를 막 키워주고, 소수 정당이지만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원들 입장에선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차이가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가 정답이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저 당이 너무 자꾸 사라질 것 같으면 또다시 살아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한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를 뒤집는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광우병 이거 엮어갖고 지금 계속 언플하고 있는 것도, 후쿠시마도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게, 광우병 때 이걸 선동으로 묶어가지고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2000년대생 이후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라 보거든요. 이게 탈진실의 시대를 이용해 먹는 거라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정말로 기민하고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택도 없다 싶으면 그냥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사람들이 그걸 왜 믿지? 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지점을 좀 지적을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한테 뭐 요구하는 게 당신 생각이 그러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건데, 자꾸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좀 얘기가 샜는데, 아무튼 좀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 가는 과정을 그냥 우리가 다당제가 필요하다, 난 당위로 밀어붙이기엔 여러 리스크가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고하신 황기구 이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도 총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말 고생하시는 걸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